반갑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오늘은 패턴 분석 영상입니다. 이 역시도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양가 감정이 있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마이크를 잡은 이상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게 이 유튜브의 목적이자 취지입니다. 먼저 이게 편집은 당연히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질을 올리다 보니까 영상의 퀄리티를 올리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용의 퀄리티죠. 이걸 올리다 보니 편집까지 하게 되면 너무 업데이트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좀 새로운 관점이고,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주식을 조금씩 뭐 이렇게 아직 뭐, 이렇게 뭐 그걸 가지고 뭐 엄청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투자를 하다 보면 뭐 회계학을 당연히 공부를 하고, 뭐 펀더멘털 투자는 당연히 회계학은 기본입니다. 그 사업이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떤 걸 준비하고 있고 비전은 어떻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DCL 모형 가지고 뭐 이렇게 추정도 해보고 뭐 그런 거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 이 세무사 시험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좀 패턴 분석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수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기출문제를 많이 보게 됐고요. 그 패턴 분석에 어떻게 보면 오늘은 제 생각엔 기초이자 마지막입니다. 요걸 계속 이제 디벨롭 시킬 건데요. 만약에 최종 완성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공부를 이제 7개월 정도 했으니까 이게 완성판이 어느 정도일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머릿속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혀져 있던 것들을 제가 이제 하나씩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꺼내는 작업인데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했고요. 뭐 소위 말해서 아웃풋 한 거죠. 그렇게 했고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어쨌든 패턴 분석하면 굉장히 좋고요. 뭐 제가 여러분들 불러다 놓고 뭐 이거 2년 만에 한 번 나왔다, 뭐 4년 만에 한 번 나왔으니 뭐 쿨타임 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것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넘어선 무언가를 들여야 이 재미없고 뭐랄까 심심한 영상,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주제 자체가 재미도 없고 그냥 공부하시는데 리프레시하고, 근데 또 동시에 또 도움이 되지 않나요? 뭐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틀린 지식이 있거나 뭔가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업데이트해서 뭐 다음 영상 혹은 댓글에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 조금 오탈자도 있고 뭐 내용 측면에서 약간의 뒤죽박죽은 용서해 주십시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과목별 지식의 거시적 분류, 퀄리티입니다. 이게 퀄리티, 질과 양이 있는데요. 먼저 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준비한 게 되게 많거든요. 뭐 배속을 올리던지 아니면 끊어서 보든지 뭔가 알아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패턴 분석은 시험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좀 딜레마가 뭐냐면요, 기출문제를 딱 처음 풀면 이게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이건 뭐 삼각후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멘붕인 거죠. 세법 딱 열었더니 기출문제 분석을 해라. 그래서 기출문제 딱 펼칩니다. 기출문제 삽니다. 아니면 기출문제 얻어 구합니다. 근데 나온 게 갑자기 연결회계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부셔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단순화해서 분류하는 작업, 그러니까 물음과 지문 그리고 키워드 이런 순서대로 해설을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학원 가서 아니면 인강을 듣고 이래독을 한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할 거야 라고 계획을 미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걸 들으시면서 반드시 패턴 분석을
동시에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패턴 분석 하시면서 인강을 듣고 뭐 수업을 듣고 이렇게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했다고 공부 끝난 게 아니라 패턴 기출 문제를 가지고 패턴 분석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점, 이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인데요. 사실 우리는 그 이유는 여기 적어봤습니다. 쭉 봤는데 천천히 보시고 제가 하나씩 그래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험 보러 왔습니다. 이거 학문으로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러 왔고요. 이 사실이 좀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조금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어차피 사실 통로가 적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보통 5,000명 정도 오잖아요. 한 해 뭐 4,900에서 5,000 몇 초반 이렇게 2차 시험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이게 뭔가 실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되게 좋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스스로에게, 아니면 강사님이 그러실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듣는 강사님 중에서 뭐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실력이 없으니까 떨어졌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실력이 없을까요? 3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제 생각인데 이 공부 3년 동안 진짜 빡세게 하면 합격권에 무조건 갑니다. 근데 왜 자꾸 떨어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패턴 분석을 하면서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시험을 보러 온 겁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시험이 다른 점이 뭐냐면, 학문은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문돌이 과목들이 좀 그러는데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이 맞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평생 이 과목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수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중에서도 진짜 요거에 막 평생을 바친 그 논문을 쓰느라 그러신 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학문이고. 그러니까 세법학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노나세요나 아니면 판례 뭐 사례 문제 나오면 당연히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쟁점이 있는 것들을 써주면 좋고, 대놓고 사실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근데 중급 회계만 해도 여러분들 몇몇 주제들은 회계 처리에서 교수님마다 이슈가 있더라고요. 제 책에서 이렇게 막 좀 다른 교수님은 이런데 이 교수님이 이렇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수험생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예를 들면 A 방법으로 나오면 어쩔 거냐, B 방법으로 나오면 어쩔 거냐, 싸우거나 뭐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책에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한 어조로 쓰여 있더라고요. 뭐 기출 문제대로 하면 되지 왜 그걸로 굳이 막 강사나 선생님들이 싸우냐 뭐 이렇게 좀 대놓고 쓴 문구를 보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리스에게서 보증할 것을 예상되는 잔존 가치를 체감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감하냐 마냐가 뭔가 학문적으로는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근데 사실 학문적으로는 둘 다 뭐 좋은 얘기 하겠죠. 쟁점도 있고 근거도 있겠죠.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특히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시험 보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관심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쟁점이 있으면 그 문제 단서가 있겠죠. 그렇게 풀으라고 하겠죠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파고들겠다고 막 이 책 저 책 찾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유예생 이상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예생도 굳이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그냥 제가 믿는 선생님, 제가 선호하는 선생님 거 그냥 했고요. 뭐 그게 A 방법이면 B 방법들은 다 지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시험장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패턴을 단순화해서 정교화하고 다시 단순화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좀 아까 처음에 말했던 맥락이랑 똑같은데요. 기출문제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단순화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정교화,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단순화를 꼭 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점은 처음 단순화랑 마지막 단순화가 진짜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 단순화는요, 기출문제 보면서 물음이나 문제 뭐 이런 키워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가다성입니다.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뭐 형광펜으로 치셔도 좋고요. 뭐 샤프로 동그라미 치셔도 좋고, 저처럼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좀 전체적인 건 볼 수 있더라고요, 결국에 나중에.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래놓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정교화를 중간중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업이 중간중간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뭐 금융부채, 금융자산을 배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펼쳐서 정교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C 보신 여기 C 내용인데요. 중간에 정교화는 실제로 공부를 진행하면서 문제 유형, 패턴, 개념이 문제로 만들어진 방식 등 고려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막 이게 뭐 아까 말했듯이 뭔가 이게 단순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게 몇 년도에 출제가 됐으니까 이게 안 될 거야. 이게 몇 년째 출제가 안 됐으니까 출제가 될 거야. 이렇게 뭔가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고 사실 이게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 얘기도 나중에 이제 좀 보완적으로 하겠지만 그게 메인이었으면 이 재미는 없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은 냉정하니까. 근데 이게 보시면 공부하시면서 문제 유형하고 패턴, 개념이 문제로 만들어진 방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경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공부가 많이 성장합니다. 특히 이걸 추가적으로 하신 분이랑 그냥 난 저 사람 믿고 그냥 저 사람 하는 거 복습하면서 따라갈래 이렇게 하면 진짜 머리 좋은 소수만 합격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교화 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정교화의 기준은 기출문제라는 거,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인강을 들으신 분거나 종합반 다니신 분들은 꼭 이렇게 노가다성 단수나 기출문제 가지고 키워드 정리해 놓고 그 키워드 기출문제에 나온 키워드가 어떻게 공부를 진행하면서 기출문제화 되는지 반드시 이 BC 과정을 거치고 정교화 단계에서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시고 그리고 다시 단순화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키워드가 막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실력이 없을 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B번 1, B번 할 때 그냥 무지성으로 거의 적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 합니다. 비효율을 한번 거친 다음에 다시 효율적인 걸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고 요게 실력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걸 잘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시행착오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트리밍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 단어나 적어놓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 이 단어 안 중요했는데 내가 왜 그때 중요하다 했지? 지우고 이렇게 좀 더 거시적이고 본질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순자산 증가설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냥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순자산 증가설. 근데 법인세에 나오지 않습니까? 순자산 증가설이. 근데 이런 개념으로 법인세를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중급회계도 처음에 엄청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급회계도 약간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은 현재 가치랑 그냥 특별 주제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종업원 급여. 물론 종업원 급여에서도 단기 근무원가 구할 때는 현재 가치나 이런 거 미래 가치 해가지고 뭐 현재 가치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현재 가치와 그 나머지 뭐 이렇게라도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학문적인 거 아닙니다. 정말 수험 관점에서 자 시험 보러 왔으니까 우리가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단순화를 좀 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동차생 때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계속 이 과정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진짜 기출문제는 20번 진짜 안 세봤는데 진짜 넘게 본 것 같아요. 기본서를 보면서도 계속 봤으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패턴을 알게 됐습니다. 동차가 끝난 시점에서 머릿속에 이렇게 막 제 머릿속에 이렇게 돌아다닌 거를 지금 이렇게 글로 써보는 겁니다. 아마 패턴 분석이 끝나면 2025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될 것이 예측하고 그 방법대로 2월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했던 단점이 있죠. 단점을 3월에서 6월까지 보완할 예정입니다. 결론은 이 패턴 분석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2025년도에 출제 예상되는 출제 난이도, 유형 같은 거 미리 예측해서 그거를 공부하고 그거 소화가 되면 그것을 보완해서 제 뭔가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수단이 뭐 독학이 되던 인강이 되던 여러분이 있는 뭐 그냥 독학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아니면 인강 들을 수 있고 종합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정말 맞추셔야 돼요. 저는 이제 직장 다니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하다 보니 압도적으로 시간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부분 인강밖에 사실은 수단이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없고 사실 갔다 오면 녹초가 되는 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인강 들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독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초심자던 1차생이건 동차생이건 유예생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차 시험이 언제 끝나지 않았고 1차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기출문제 꺼내셔서 분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리고 이게 제 영상이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낫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초보자 이런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비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또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신 걸 보시고 제 머리 좋은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어떤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고 그런 거를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화하고 그것에 따라 기본 개념도 보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해 금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해 금지입니다. 이게 되게 질문도 많이 올라오는 건데 출제를 예측한다고 해서 주식 기준 보상이 24년도에 나왔으니까 안 나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유예생부터는 위험해요. 그리고 이런 거 리스는 최근에 2번이나 출제됐으니까 25년도에는 안 나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가끔씩 써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차생까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이거 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석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권위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이에요. 뭐냐면 세무사님이나 회계사 지금 기합격자가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믿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벌이 좋거나 명문되면 되게 믿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같은 말이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사실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권위주의에 빠지면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진짜 회계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 아니면 세무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신빙성이 확 올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멈춰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조금만 비판적으로 생각하시고.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되게 열심히 살았고 성과를 낸 사람이니까 물론 존중하고 저도 그런 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진짜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판적으로. 그리고 나한테 적용해 보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기출문제 패턴을 해야 내가 빈틈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패턴 분석을 하는 거는 내가 빈틈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입자, 1차생, 재시생, 동차생, 유예생 이렇게 뭐 나눴는데요. 이렇게 될수록 짐이 무거워지셔야 됩니다. 들고 가는 짐이.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뭐 24년도 결과 아직 모릅니다. 이게 뭐 과락률도 모르겠고 난이도가 어려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언제든지 시험은 어려운 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저도 무거운 짐을 들어야겠죠. 그래야겠는데 아래 이야기에서 회계학 1부를 보면서 논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1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분석하고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서 분석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그 뭐랄까 기초 자료, 뭔가 처음 자료거든요. 저도 뭐 그냥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갖고 엑셀 돌려가지고 가중치 계산하고 넣고 뭐 이게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분석해보고 실제로 이 기출문제 가서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약간 지저분하죠 사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해당 분석 내용 바탕이 이제 기본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측을 하는데 뭐 기분 좋게 예측은 잘 맞았는데 이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준비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제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걸 보고 진짜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안 나올 때가 됐다. 그러니까 나온다. 이거는 진짜 이거를 이런 거를 죄송해요 웃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그냥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해놓고 예측을 했다? 그거 운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안 나온 지 꽤 됐잖아.
이것도 안 나오게 되잖아. 이렇게 이거는 진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맥락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 두 문장이 다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본인의 상황이 동차상 이하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있습니다. 3년 이내 동일한 주제는 출제되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누가? 아니면 이런 게 뭐 수험계에 떠오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동차생들은 밸런스가 더 중요해요. 세법학 이거 밸런스 저 죽을 뻔했어요. 진짜 이거 하느라. 근데 이 밸런스가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해갖고 공부 다 한 다음에 한 과목에서 그냥 어이없게 그냥 탈락하는 겁니다. 세법학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진짜 그냥 막 욕하는 거죠. 근데 동차생 이하는 밸런스가 더 중요해서 이런 가정이 있다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유해생 이상은 더 심화되는 내용으로 출제되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유형자산 보면은 2020년도, 21년도, 23년도 출제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거 만약에 유형자산 이거 3년이나 안 나와 했다가 이때 만약에 제꼈습니다. 23년도에 들어가시는 분이 제꼈습니다. 그럼 23년도에 진짜 만약에 유형자산 아예 안 봤다. 그럼 20점 날리는 겁니다. 그냥 그 해는 20점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해생 이상이 되면 이러한 가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만약에 출제가 더 어렵게 출제가 되면 어떻게 되지? 지엽적인 데가 출제가 되면 어떻게 되지? 안 나온 데는 어디인가? 이런 식으로 비틀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출제됐으니 2025년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 밸런스를 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확실한 근거와 이런 게 있어도 사실은 용기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해생 이상분은 표현을 보셔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눈에 더 띄셔야 됩니다. 유형자산 같이 이렇게 유형자산이나 금융자산 이렇게 연속적으로 출제가 된 해가 실제로 있네. 그럼 어떻게 연속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지역적인 방향으로 출제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기본에서 더 심화된 개념으로 갔는지 아니면 정말 생소하게 와 이건 도대체 신박하다 약간 이렇게 출제가 되는지 이런 방향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해생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이게 눈이 바뀌거든요. 한 번 더 읽을 때마다. 단순하게 이제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본인이 하기 싫다고 이게 어쩌면 이렇게 나온 게 객관적 지표거든요. 왜곡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왜곡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안 나와요?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결론을 낼 때는 물론 주관이 개입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거라 당연한데 공부를 오래 하면 할수록 보수적으로 공부해야 함이 당연한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오래 공부할수록 익숙함에 젖어서 본인에게 편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점수를 올리기 상대적으로 쉬운 회계학 일부 같은 건 좀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법학은 막 사례도 보고 판례도 보고 막 지엽적인 모의고사 주제까지 막 다 정리해요. 막 A학원, B학원, C학원 정리하시고 A 선생님, B 선생님 특강 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회계학 1을 공부 안 해요. 그리고 많은 부분 까먹습니다. 그리고 시험 마지막에는 세법학 외우랴, 회계학 1을 다시 되살리랴 뭔가 마음이 막 바쁩니다. 왜냐면 세법학은 이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양이 줄어든 상태가 아니라 양이 진짜 이만해진 상태인데 회계학은 진짜 양이 이만큼 정리했는데 막판에 회계학이 갑자기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때 막 부랴부랴 하는 거죠. 오히려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시험 직후 결과 발표 전에는 제 생각에 11월 전에 회계학 일부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말해서 세법학은 진짜 완전 고수 아니면 점수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80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회계학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결론 얘기하면 이게 좀 제가 이제 이걸 너무 좀 점핑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듣다 마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사실은 2025년에 유형 2번 여기 아래 보시면 유형 2번 있거든요. 회계학 일부 같은 경우에 유형 2번이 출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대비를 한다면 2024년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고득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중급회계 패턴 분석 그 위에 원본 있죠? 그거 보고 나서 분석한 게 패턴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주제 선별해서 문제 1, 2 구성한 유형 1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간단한 분석이에요. 뭐 예를 들면 유형 2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주제 가지고 그냥 골고루 출제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두 개만 심플하게 출제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이걸로 가지고 난이도를 좀 가정할 만한 이 가정이 되게 보기 좋게 깨졌어요. 왜냐면 이때는 리스가 좀 쉬웠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금으로표도 사실 준비하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기본서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 이게 지금 꽈락률이거든요. 꽈락률이 별로 없었던 해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해를 보면 되게 넓게 출제해서 꽈락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주당이익이랑 자본이랑 신주인증권 부사채가 그 결합형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어려웠던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꽈락률도 상당히 높죠. 회계학은 50%만 넣으면 사실 꽈락률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회사 시험생 분들도 넘어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좀 준비를 또 탄탄히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회계학은 이게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이게 회계학은 어마무시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2.4% 꽈락률이었다는 거는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두 번째가 51.41%가 나왔는데 관계기업 투자 주식 나왔죠. 조건 변경 리스. 근데 이때 리스는 이때보다는 좀 특수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된 주제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뭔가 난이도와 유형별의 연관성보다는 올해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식 기준 부담과 수익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유형 2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서 물음표인데 개인적으로는 50%보다 당연히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까지는 뇌피셜이지만 또 이게 또 근데 또 어마무시하게 잘하신 분이 또 많으면 또 50% 아래일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커뮤니티 반응이나 제 유튜브 댓글 반응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아마도 내년에는 2025년에는 이렇게 좀 주제를 쭉 깔아놓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구체적인 주제 선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럼 어떤 분석을 해야 2025년에 올바른 방향으로 대비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예생 기준입니다. 그리고 초심자부터 1차생 뭐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이 방향으로 오셔야 됩니다. 회계학 1부는 불이타를 없애는 방향으로 와야 됩니다. 즉 불이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당일 대응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도를 나누어서 회계사 2차 연수서 수준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고 이쪽으로 본인의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방향 1번인데요. 불이타에 관해서 이게 뭐 오해를 좀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불이타마다 과목별로 이 불이타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하지만 회계학 1부는 아쉽게도 회계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타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좀 속상한데요. 세무회계에서 불이타나 세법학에서 불이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불이타는 회계학 1부는 왜냐면 상위 시험이 존재하고 엄연히 그 상위 시험에서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보다 보면 여기서 이제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은 1년이 그냥 없어집니다. 보시면 동차생 이전의 수험이라면 사실 공부하는 데 치여서 이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세무사 1차 시험 때는 3달 이후 동차시험 3달 정도 주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맞춰서 저는 불이타 주제를 용감하게 버렸거든요. 사실 아까 말했죠. 용기 있게 버려야 된다. 뭐 여기서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었죠. 사실은 좀 과감하게 막판에 다 버렸으니까 뭐 어쩌면 운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결국에는 다시 시험 보는데 이런 운에 맡길 수는 없고 1년이라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불이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독자분과 대화도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 뭐 제가 여기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동차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제를 선별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느낀 압박은 세 가지였습니다. 마감 기한 내 끝낼 수 있는가? 5월 8일. 이거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마감 기한. 그리고 버리는 것에 대한 뇌피셜, 단순 패턴 분석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가? 이 단순 패턴 분석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몇 년마다 나온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안 나오는 근거 너 만들어 놨니? 이겁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 그래서 제가 책임지는 거죠.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었고. 사실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빨간색 해놨는데 충분히 말한 것 같고, 결국엔 진짜 이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모두가 동차생인데 이 방향이 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굳이 동차생이라고 저처럼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고, 난 동차생인데도 이게 가능하다. 회계사 회계사 2차? 뭐 너무 쉽던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세상은 넓고 똑똑한 분은 많기 때문에 이게 브리타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근거는 내가 지난 영상에 2024년 회계사 연수로 공부했다면 해서, 만약에 올해 시험 회계사 준비를 했다면 몇 점을 받을 수 있다 계산했는데, 그때 이렇게 42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유예생 이상이라면 평소에 공부할 때는 브리타를 최대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 브리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계사 2차 시험까지 준비하고 이 정도 지엽적인까지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시험지를 딱 펼쳤는데 파본 검사했는데 그때 이제 그지 같은 게 나온 거죠. 그럴 때 이제 올해의 브리타가 그날 선정되는 겁니다. 회계학 1부는 말씀입니다. 1부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멘탈 날라갑니다. 평소에 공부 좀 할 걸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이유 써놨습니다. 심지어 회계사 시험 준비한 분들도 넘어오는데 상대방은 진짜 여기 레이저총 준비했는데 상대방은 뭐 레이저총 준비하고 막 난리치고 막 하고 막 숨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서 칼 들고 순진하게 뛰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운에 맡기는 겁니다. 물론 칼을 들고 뛰어가도 뭐 상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레이저 총이 있습니다. 그걸로 사냥을 하는데 내가 칼 들고 가면 확률적으로 내가 불리하겠죠. 자, 그리고 승부는 단 하루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냉정한 평가이지만 주식 기준 보상 기준을 지엽적인 부분까지 공부했다면 올해 사실 회계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저도 속상해요.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대비를 저 역시도 못했고 그냥 풀이를 찍는 방식으로 풀이를 했기 때문에 아쉽죠. 저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방향 2번입니다. 중요도를 나누고 회계사 2차 연습 수준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뭐 중간중간에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여기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게 이렇게 하면 시험표가 너무 넓어지지 않냐, 그런 걱정하기 전에 이 출제 패턴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주식 기준 무상입니다. 그리고 불과 2021년입니다. 이게 2021년엔 이렇게 출제됩니다. 이거 아마도 제가 2020년도는 다 안 뒤져봤어요. 그런 책을 2020년도에 출간된 책을 사서 막 이걸 보고 그렇게 확인하지 않는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주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완전 기본 문제로 다 있고요. 이거 어떤 문제를 봐도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2024년도 시험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지엽적이었고, 심지어 제가 어떤 구독자분이 되게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네이버 카페에 바뀐답니다. 자기들 책 범위를, 시험 범위를. 이런 것까지 나오면 본인들 책에선 커버가 안 된다고 시험 범위 조정을 좀 해야겠답니다. 이거 만약에 그분들 믿고 했던 분들 진짜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좀 진짜로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출제 경향이 이런 출제 패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2차 시험을 봐야 합니다. 왜냐면 안정적으로 지엽적인 까지 커버가 가능하고 상위 시험이 있는 만큼 당연히 유예생 이상이라면 준비해야 되고, 물론 1차생들부터 이게 된다, 이런 게 할 수 있다 하면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패턴인데요. 1년 중급 회계, 고급 회계 두 문제 출제하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출제위원 입장에서 잘 생각해보면 두 문제 출제합니다. 근데 출제 방식과 동일한 방법을 출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뭐 출제위원분도 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해 세무사 뭐 출제했어? 뭐 작년에 출제했던 거 똑같이 했어. 아니면 재작년에 되게 좋게 출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숫자만 바꿔서 출제했어. 어, 이 대화가 말이 안 되고, 일단 말이 안 되는 대화고, 출제위원으로서 좀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아요. 이렇게 출제를 한다면. 60년 됐습니다. 벌써 이게 세무사 시험이. 그래서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응용하거나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응용하는 거는 리스크가 큽니다. 이거 만약에 출제 시비 걸리거나 오류 이런 거 있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무사 시험에서 이 부분을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 계산한 게 사실 응용 문제를 다 틀렸다고 가정했을 때, 하지만 회계사 2차를 봤을 때 46점을 60점 중에 46점을 받았다고 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반복 출제할 것을 대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야 됩니다. 지엽적인 문제 대비해야 되고요. 기본이론 충실한 공부 해둬야 됩니다. 뭐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스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예측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조금 많이 길어졌어요. 2024년 유형이 1번 출제가 되었고, 아까 여러 가지 깔리는 문제였죠. 그 지엽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실제로. 정정하겠습니다. 유형 1번은 그러니까 주제 2개 가지고 하는 거 지엽적으로 출제됐습니다. 아직 2024년도 공식적인 꽈락률 정보가 안 나왔지만 아마도 50% 이상 될 것으로 전 예상을 해요. 근데 꽈락률 50%가 나온 해 다음 연도에는 상대적으로 유형 2번, 그러니까 쭉 깔아주는 문제가 나오고 난이도를 살짝 낮추는 방향으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저는 회계학 일부 고득점을 안정적인 방법으로 노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회계사에서 넘어오시는 분들한테 점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에 대응해서 아까 말한 레이저 총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칼을 버리고 레이저 총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S, A급 주제들을 회계사 연습서로 지엽적인 부분까지 대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너무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범위가 늘어나지 않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S, A급 주제로 회계사 연습서만 먼저 할 겁니다. 그래야지 회계학 1부에서 고득점이 나와야 시험 합격이 편할 것 같습니다. 세법학은 점수를 되게 높게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은 원가관리 회계입니다. 이것도 이제 분석을 제가 이렇게 기본 기초 자료라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가 관리는 상대적으로 근데 출제 경향표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내던 데서 계속 냅니다. 그냥 냅니다. 주구장창 냅니다. 내서. 왜냐면 이게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막 빈도수 분석하고 이거는 좀 이렇게 점수를 부여해서 했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거미줄처럼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개념들이 거미줄처럼 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V 분석에서 갑자기 대체평가 물어본다든지, 대체평가에서 갑자기 ABC 개념을 가져와서 물어본다든지, 그러니까 주제가 막 결합해서 어렵게 응용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진짜 원가 관리는 원론적으로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중요하고 출제 패턴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또 회계사를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방향은 좀 다르지만 중급 회계, 고급 회계가 달리 그냥 회계사 2차 수준 공부하면 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이렇게 하면 죽어요. 제가 엊그저께 연습서가 왔거든요. 근데 이거 무슨 벽돌이 왔어요.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생각해보니까 얘네 그 회계사분들이 이게 한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벽돌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40점 아닙니까? 근데 이거 다 공부하면 차라리 제가 회계사 공부를 하지, 이거 세무사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게 뭐 사실 전업이어도 이거 될까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직병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제를 잘 선별해서 찝어가지고 회계사 2차 수준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잘 뽑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아래 표는 2차 연습 기준으로 주제를 분류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죠. 뭐 패를 오픈하는 김에 다 하는 겁니다. 153개입니다. 예를 들면 이 표를 읽는 방법은 원가의 분류와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에서는 소분류로 이렇게 이런 주제가 출제가 돼요. 이런 주제가 중요해요 라고 정리한 표입니다. 쭉 정리했습니다. 이거 세무사 기준입니다. 회계사 기준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무사 2차 연습서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쭉 읽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공부하시는 분들.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관련 원가 분석에서는 이 유형들이 사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이렇게가 다 중요해요. 자, 좀 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151개더라고요. 이게 151개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회계사 2차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세무사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중심 주제를 놓고 기본서도 가고 회계사 2차 시험에선 심화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가관리 회계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거나 정말 어디 구석에서 나오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단언하는데 웬만한 책엔 다 있는데 이게 극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 즉 위에 151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본서와 회계사 2차 문제를 열심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뭐 결론입니다. 2025년 출제 방향 유형 예측이고요. SA, B등급 선별해서 등급 순서에 따라서 2차 시험 연습서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중급 회계 및 고급 회계는 지역적인 거에 대비하는 건 목적으로 회계사 2차 시험 연습서를 정리하는 거고요. 원가관리 회계는 기본 이론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계사 2차 시험 연습서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가관리 회계는 너무 어려운 거, 너무 이거는 진짜 과하다. 그거를 좀 선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주관이 들어가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근데 공부는 안 해봐서 계획만큼은 엄청납니다. 사실은. 뭐 어쨌든 이걸 실현해야죠. 이런 거 다 하면 정리하다 보면 11월 금방 갈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되게 길었죠. 준비를 그만큼 많이 했고요. 진짜 준비 많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참으로 진짜 세무사 시험 준비 제대로 해서 해야겠다.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정보를 가공된 정보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회계학 2부 할 것 같아요. 2부도 잘했습니다. 제가 또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요거 표현이었고요. 회계학 1부는 이렇게 2025년도에 공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시험 붙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던데 붙을 생각하니까 좀 떨리네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압니까? 어쨌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본 분들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페에 오셔도 좋고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